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생활 SOC에 3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생활 SOC는 도서관, 체육관, 보육시설 등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해 늘리는 시설을 말합니다. 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생활 SOC와 정책 내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들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본부장, 자유기업원의 최승로 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사실 SOC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생활형 SOC라고 했을 때 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부가 생활 SOC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보통 SOC 하면 도로라든가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을 의미하는데 생활 SOC는 우리 생활 편의 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 시설 중에 네. 수영장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운동 관련된 시설, 그리고 문화센터,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주민 건강센터, 네. 이러한 그 생활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생활 SOC로 지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의 절반 정도는 주로 문화체육 관련된 시설인데요. 이러한 공공시설을 각 도시마다, 시군구마다 하나씩 정도의 도서관 시설이 있고, 또 10분 이내에 그러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시설을 이번에 확충을 하겠다 해서 이미 지난 18년도에 예산 편성에 한 8조 원 정도를 했고 올해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해외에 있는 나라랑 봤을 때 우리 그 생활 SOC 수준이 좀 괜찮다,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더라도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생활형 SOC의 수준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이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우리나라 일관당 인구수는 약 12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6만 명, 프랑스는 4만 6천 명, 일본은 2만 명 수준입니다. 그만큼 없다는 얘기네요.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또 그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일관당 인구수는 4만 9천 명인데 반해서 일본은 3만 명, 미국은 3만 5천 명, 프랑스는 6,8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만큼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체육시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국내 그 실내 체육관 1인당 1개소당 그 인구수가 5만 4천 명 정도에 달하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서 3배, 크게는 7배나 적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근본 투자 대상에는 빠져 있지만 그 생활권 도로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악해서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일평균 통근 시간은 58분으로 OECD 28분의 2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투자해야겠네요, 진짜. 예. 자, 그런데 정부가 이제 3년 동안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이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이제 총 48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3년간 쓰는 예산이라서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그 투자에 관계된 시설물을 이제 건설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8조 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도 이제 포함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각 지자체가 펀드라든가 다양한 유지 관련된 그러한 자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반적인 예산 자체는 상당히 그 큰 규모로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4대강 사업이 22조 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형 SOC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SOC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 한 2, 3년간 SOC 예산이 이제 감소를 한 반면 이러한 생활형 SOC라고 하는 이러한 생활 편의 시설의 예산은 높이는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SOC 관련된 투자의 전반적인 예산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러한 보완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계획에 대해서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면서 옹호를 했는데 우선 이 국민 삶의 질 향상 아마 생활 SOC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좀 좋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원장님?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생활 편의 시설을 그 가까운 데서 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분 이내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시설,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상당히 당찬 포부인데요. 이런 것은 이제 지역 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 이러한 부분이 국민의 삶의 향상이라는 측면으로 연결이 되려면 네. 아무래도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그리고 그 지역마다 그 나이라든가 어떤 수요층이 다르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것이 얼마나 잘 부합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춤형 시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단기간에 외국에 대비해서 우리가 선진화가 빨리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외적 성장 대비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여태까지 많았고요. 네. 실제로 OECD 대상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더 나은 삶 지수는 중위권, 중하위권에 해당되거든요. 네. 또 그 중에서도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에 있고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기존의 SOC들이 이제 생산 활동이라든지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거였다면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그 유용성을 느끼고 그 생활하면서 느끼는 SOC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활 SOC에서 굉장히 많이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엔 우리 주변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끄는 것이 생활형 SOC라고 보이고요. 네. 결국 이거에 대한 투자들은 곧 그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당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발언을 했는데 또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또 반대되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저희 정용기 정책위원장 발언이 있죠. 좀 보여주실까요? 네.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네, 내용 좀 보여주시면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 시설을 운영한 후에 운영 비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무책임하다는 식으로 비판을 네. 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다른 것보다도 그 지금 가장 우선적인 거는 사실 지금 우리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많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결국에는 그만큼 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민 경제 활력이란 재고란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자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활형 SOC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과연 어떨까요? 사실 기존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인프라나 건설 쪽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네. 뭐 경제 성장률에는 일자리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건설 분야는 그 경제 성장과 상당히 밀접한 그렇죠. 관련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거의 10% 정도의 경제 성장률 기여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건설 붐이 있을 때는 좀 더 높아지다가 건설 붐이 좀 꺼지면 또 가라앉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네. 지역마다 또 차별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건설 경기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지방에서의 그러한 그 건설 수요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야에서 앞으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그리고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건설 분야가 이러한 그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에서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어떻게 잘 찾아내고 하느냐 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 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러한 분야가 실제로 국민 생활의 편의에 도움이 안 된다면 또한 네. 이것도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부실한 분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우려되는 네. 측면이 있다. 예. 예, 그 건설업의 취업 유발 개수가 13.9입니다. 이는 네. 전 산업 평균 12.9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요. 이 중에서도 피고용자문을 대상으로 한 그 고용 유발 효과는 10억 명당 10.2로서 전 산업 평균 8.7을 훨씬 더 앞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생활 SOC의 집중적인 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투자의 어떤 집행 방식이라든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방식들,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얼마큼 효과적으로 정책이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는 더 큰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처럼 뭐 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자꾸 야당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은 이번 그 정책에 대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용 선신성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제2의 예타 면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2018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그 지역 가운데 89개소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 조사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권역별 지역 내 그 총생산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중부권이 4.95%인데 반해 네. 그 서남권이나 동남권은 1.96, 1.81로 3배 가까이 났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역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형 SOC 같이 지역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투자는 돈 먹는 한엄마라기보다는 국가 경제의 성장 토대를 좀 질적으로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균형 발전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유의미한 일이 될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원장님께서는 이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야당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여야 간에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사업이 임기 내에 3년이라는 기간에 못 바꿔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졸속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양산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지방에 오히려 애물단지,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운영비만 높이는 그러한 시설물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느 정도 수익률과 지방의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협의체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가 된다면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뭐 앞서서도 저희가 좀 간단히 얘기를 나눈 내용이긴 합니다만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라는 거죠. 네. 지역 민심을 겨냥한 정부의 선심성 카드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시점이 참 교묘한 것 같아요. 이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에 그 여러 경제 지표들이 우리 경제가 지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좋지 않은 신호들을 많이 네.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현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했었던 일자리 정책의 효과도 사실상 좀 미미한 상황이고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생활형 SOC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유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 내 생활형 SOC 공급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투자로서 시점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또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지역의 생활형 SOC 공급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부터 계속해서 정책이 이루어져 왔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시점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8월에 이미 예. 정부가 이 생활형 SOC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증액을 표현했고 그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서요. 네. 이것은 상당히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은 SOC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생활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도로라든가 이러한 편의시설, 그다음에 수도권에서의 그러한 생활 편의 시설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48조 원은 대부분 이제 지방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그런 생활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도로라든가 이런 분야에서의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얼마큼 좀 더 보완하느냐 하는 과제도 사실은 좀 더 검토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계획을 두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를 하고 중앙정부는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뭐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는 뭐 원장님이 오늘 나오셔서 계속 누누이 얘기하셨던 그 지역 맞춤형 그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주민들의 목소리와 주민들의 요구로 함께 계획을 세워질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생활형 SOC 투자의 실질적인 성과는 지역과 지역민의 수요를 어떻게 반영해서 그것이 지역 경제 활력과 연계시키느냐에 그렇죠. 달려 있다고 볼 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요자인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의 기획 단계 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역민의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또 그 지역의 그 대표 시설로서 브랜드화될 필요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본다면 그 시설물의 품질
기능 등 질적인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역의 그 정부와 지역 모두가 생활형 SOC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공급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생활형 SOC 투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서로 상호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지방 주도 그다음에 중앙 지원 그러니까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내는 방식이 상향식 방식 잘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분명 우려의 시각이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생활엑스의 투자 규모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네.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성과를 이끌어 가겠느냐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이번 생활형 SOC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고용 창출, 또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균형 발전 이 세 가지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과제라든지 정부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이 하나씩만 좀 짚어주시죠.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시설이 만들어 놓고 유지하기 어려운 그리고 방문자가 없고 수요자가 없이 텅 빈 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자체가 서로 일단 예산 따고 보자, 이선 시설물을 만들고 보자라는 그러한 경쟁이 붙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일이고요. 나아가서는 지역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이번 이제 5월 말까지 이제 예산안을 정부가 네네. 중앙정부가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방 수요를 고려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 복합화 시설로 가급적인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린이 노인 시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복합 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물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민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 민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민간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역민들의 그 생활형 SOC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고 또 지역 간, 지역 내에서도의 생활형 SOC의 불균형이 심하다라는 점에서 생활형 SOC 확충이라는 것이 근본 일회성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더 그 지속적이고 투자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보고요. 끝으로 그 지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은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네. 교통 인프라라는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도로라든지 철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생활형 SOC와 관련해서 최승로 원장, 김영덕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